국민의힘이 특검과 의원 전수조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추가 제안한 국정조사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큰 신묘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최창원 정부 합동조사단장을 불러 LH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여야는 수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철저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화 승패와 무관하게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의 박영선, 김진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명우 의원과 함께 LH 사태에 대한 지역 분위기와 당내 입장, 그리고 재보선 승리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던 LH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드려 송구하다며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LH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이달 중에 여야가 공동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즉각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시키고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해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 주십시오.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조사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4.7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그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전수조사도 수용해달라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주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호 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청와대 자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면 국회가 검증 과정을 들여다보자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와 시기, 조사 주체 등을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LH 사태를 짚었습니다. 여야는 수사 주체에 있어 검찰 투입 공방을 이어갔고 상대당 소속 정치인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과 정부 합동조사단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보고 여야는 LH 사태를 비판하며 수사 주체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차명 거래와 자금 추적 등의 검찰의 폭넓고 체계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사로 빨리 갔어야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왜 나오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은 이 수사하다가 또 검찰이 대상이 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검경 수사권 한 정신이 잘 발휘되게 지금 단계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 소속 정치인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거듭 제기했고 개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얘기를 하는 것과 본인의 친척이 소유한 땅을 개발 행위 대상에 포함하거나 그 주변을 개발 행위를 허가해주는 행위는 이거는 질적으로 아주 심각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사저 부지 논란을 따졌습니다. 경력을 갖고 계신 유력 정치인도 주말마다 내려가셔서 농사를 짓는데 LH 직원이야 뭐 경기도 인근이면 쉽게 영농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1년 6개월 만인 지난 10일 타결됐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 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분담금 인상률을 기존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에 적용한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여당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예산이 연계되면서 조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 역량 강화 예산을 늘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회 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비에 연동을 시켜놓은 것은 너무나 느닷없고 생뚱맞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겉으로 보이는 수치가 아쉽긴 하지만 한미동맹 정신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지난한 협상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네 돈 얼마 낼까 내 돈 얼마 낼까 하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모레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는 2+2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대통령 재가를 비롯한 정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과도한 인상률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당장 추진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박영선, 김진애 후보의 범여권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합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의 뜻을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면 통합선대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 큰 2번을 만들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당을 단일화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역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야권 통합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10년 동안 매번 파트너가 바뀌어요. 서울시장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이 콩밭에 있는 분들이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선 거짓 해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의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과 내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론조사 문항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농촌이 인구와 농가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농민 기본수당 법제화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민 기본수당은 기존 직불금 제도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수당 도입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한계에 직면한 농촌의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농촌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도시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의 62.2%에 불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여파로 도농 간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뒷받침을 받아 전국적으로 안착되려면 제도화가 필수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법제화돼서 전국의 모든 농어민들이 고르게 혜택받고 또 지방과 중앙이 차별이 없는 농어촌이 도시와 차별이 없는 이런 균형된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있지만 이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다들 높게 평가하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 내가 낸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도 쟁점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농민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농가 경영체라는 집합적 정의만 존재하고 있어 농어민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디까지 농민으로 봐야 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어민 기본수당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코로나 극복 이후에는 시민들이 국회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윤중로 벚꽃길과 한강 시민공원으로 나들이 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경내에 따릉이 대여 시설을 대폭 늘린 건데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친환경 대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한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 양봉을 활용한 도시 생태 복원 등 기존 친환경 노력에 구내 카페 종이 빨대 도입, 발간물 물량 조정 같은 움직임이 더해졌는데 오늘은 무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추가됐습니다. 국회 경내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7개 더 설치한 겁니다. 의원회관 앞에 있던 따릉이 대여소는 국회 정문, 국회 본관, 국회 도서관, 국회 소통관 등 곳곳에 추가 설치돼 모두 8개가 됐습니다. 따릉이 개수도 기존 20대에서 82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주변 어디든 자전거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제로화 친환경 시대를 만드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어느 공간이든 자전거를 타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친환경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세먼지 없고 탄소 제로화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이번 따릉이 대여소 추가 설치는 방문객, 통근자 등의 자동차 유용을 줄여 배기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중로 한강둔치를 잇는 국회 주변 자전거길 이용도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11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하루 이틀 휴식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발열과 통증 등의 면역 반응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 백신 휴가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특수 형태 근로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 부산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4.7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4년을 평가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각종 의혹 제기를 하면서 구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코스타리카와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타리카에서 추진하는 광역 수도권 전기열차와 전자정부 구축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재보궐선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범여권 또 범야권 모두 막바지 단일화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여권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내일이면 범여권 단일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의 TV 토론회 끝으로요, 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조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뒤 오후 6시 곧바로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에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단일화를 할 때는요, 시민 대상 100%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양당 당원과 무작위로 추첨된 서울시민 50대 50으로 나눠 조사를 하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약 15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당원은 약 2,500명 정도인데요. 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죠. 본선을 염두에 두고 범여권 지지율을 최대한 모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범여권 단일화는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순항하는 모습인데, 근데 여권 내 분위기는 뭐 그렇게 크게 또 반색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제 단일화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 경선률과 같은 문제를 두고는 크게 기싸움이 없었던 건데요. 네.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건데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크게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만큼 박 후보가 이 조정훈 후보와 김진애 후보를 모두 꺾고 본선에 오를 가능성 이미 컸기 때문입니다. 네네. 여기에 김진애 후보가 앞선 TV 토론에서 생각보다 공세가 거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합의 이미지로 지지층 결집 그리고 외연층 확장 이걸 노렸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컨벤션 효과를 별로 이제 누리지 못했다는 이제 평가인데, 이번에 그 야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현재 뭐 TV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저희 그 뉴스가 이제 끝날 때쯤에 아마 그 TV 토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두 양당 사이에 신경전 한층 거세졌습니다.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그 사이에서 저격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트너에게 그런 도를 넘는 말씀하신 것은 이적 행위다.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들으신 것처럼 이 후보들 간 기싸움이 여전한 상태고요. 그리고 양측의 실무 협상도 고성이 오갈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문구 그리고 당명, 기호와 같은 시민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건가가 최대 쟁점인데요. 여권 지지층을 타겟으로 하는 오세훈 후보는 당명과 기호를 넣고 그 문구를 야권의
후보가 누가 적합한지 이 적합도에 맞추자고 하고 있는 반면에요. 상대적으로 야권 지지율이 약한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이름만 넣어 경쟁력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벌써 5번째 협상 중인데요. 지금은 오늘도 협상이 그만큼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오후 8시에 재개가 될 예정이어서요. 저녁 늦게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오늘 뭐 그 밤샘을 해서라도 뭐 끝장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야권의 단일화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 LH 사태로 야권으로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야권 단일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LH 사태 전에는요, 이 박영선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두고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근데 이 LH 사태 이후에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심지어 3자 구도로 대결을 해도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누구도 포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더 강하게 발언을 하거나 협상 조건에 완강하게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두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단일화 룰 협상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네, 현재 그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단일화 의지에 대해서 약간의 미심쩍어하는 그 부분도 엿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많이 쫓기고 초조해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이 조직 측면에서 협상에 불리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 안철수 후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제1야당 대표성을 내세워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이 오세훈 후보의 야당 프리미엄을 제거하고 단일화 이 여론조사에 나서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는 왜 단일화 이후 합당을 하겠다는 거냐, 당장 합당을 시작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기호 4번을 고수하고 있는 이 안 후보를 겨냥한 압박이자 또 이 합당 추진 발언의 진위를 유권자들이 의심케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도 들어오라고 할 때는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무슨 합당 이야기냐면서 반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당초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 당이 19일까지는 이제 단일화를 이제 다 결론을 내겠다, 단일화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그 야권 단일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에 실무 협상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선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서 네. 19일까지는 단일화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19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단일화 무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 날인 29일 전까지 단일화를 끌고 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쇄된 뒤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야당은 두 번째 칸이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고요. 또 단일화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투표라는 이른바 사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때도 단일화가 성사가 되지 않으면 사전투표 시작일인 다음 달 2일 전날까지 마지막 단일화 시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최대한 뭐 늦춰서 뭐 4월 1일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예상인데 오늘 그 이슈 분석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범여권, 범야권 단일화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정치 노하우 전수입니다. 4.7 재보선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현재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를 추진 중인 안 후보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러브콜에도 최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연일 언론과 여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노하우였을까요? 저는 누구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권 바깥에서 어느 정도 업적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윤 총장님은 잘 정치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파란만장한 정치 행보를 걸어온 안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경쟁력은 살아남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과 제3지대가 아닌 더 큰 2번을 만들어야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생각하는 안 후보의 마음은 지난 13일 안 후보가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LH 사태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는가라고 비판에 나서자 안 후보는 그러면 민주당은 드루킹 아바타가 아닌가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안철수 후보. 윤 전 총장과의 원팀 강조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3인방에 이유 있는 부산행입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민주당의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인선에 잠재적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거물급 인사 3인방이 포함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이광재, 김두관 이 세 의원인데요. 지역구가 각각 인천과 강원, 경남인 이들 3인방이 부산으로 향한 이유와 인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선의 송영길 의원, 호남 출신의 인천시장을 지냈지만 부산엔 별다른 연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부산을 16번이나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았고요. 선대위에서의 역할도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 특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원조 친노로 분류가 되는 이광재 의원은 이달 초부터 부산에 상주하면서 김 후보 일정에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부인이 부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의 사위인 건데요. 이런 인연으로 현대 선대위 미래비전위원장을 맡아서 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때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던 김두관 의원은 얼마 전 봉하마을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동아대 출신이어서 동아대 교수를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견제할 수 있다며 부산에서 명예선대위원장 직함을 달고 바닥 민심을 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자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부산시장 선거 지원 전면에 나서고 있는 세 사람. 부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란 점에서 당권과 대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겐 부산 민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분석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지원을 통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여당 상대방의 정치적 승부수.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제안했던 LH 관련 특검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 오늘 국민의힘이 공식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여당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지 민주당의 박성민 최고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민주당에서 먼저 특검과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또 전수조사에 청와대를 포함을 시키고 또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여당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아마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이신 김태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다 지금 수용이 가능한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야당에서 제안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가 선 제안한 부분도 있고 저희 당에서 먼저 이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유보적인 입장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데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앞으로 야당과 이제 협력하면서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H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적폐로 몰아서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사과를 정쟁거리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 이유는 국민분들께서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진솔하게 공감하고 진실되게 다가간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과 엮어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청와대도 그 역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 사태에서 보여지는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적폐 문제라고 저희가 명명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동시에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보선 관련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야권의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양자 대결뿐 아니라 삼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LH 사태가 이제 터진 이후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 세대가 이제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그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 민주당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대응 전략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남아있고 또 투표장에 가셔서 직접 투표를 국민들께서 하실 때까지 역시도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사실 절박하게 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동원해서 이번 사태에 실망감을 안겨드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더욱더 하게 되면서 바닥 민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성취하는 자세 역시도 후보에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런 수치나 여러 가지 지표들은 언제나 이제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연결 상태가 불안정해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 사태가 재보선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시기는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LH 사태 관련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이제 1차 조사 결과 이제 발표가 있었고요. 현재 정부 합수본을 중심으로 2차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원님의 지역구 울산 지역의 이제 민심이나
또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부의 1차 조사는 사실은 셀프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LH라는 곳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또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또 출자를 하고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그런 업무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국토부와 LH를 전수조사한 후에 네. 투기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도 수사해야 되고 자금 추적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투기 사건의 특성상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또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검찰을 배제하고 합수본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지역의 민심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불신만 더 높인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투기사본 수사협력단 설치로 마치 대규모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지난 15일 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내용을 보면 검찰은 그냥 경찰 수사에 협력이나 하라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투입과는 전혀 다른 구색 맞추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2명 전원 국회의원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또 동의를 했고 또 정부와 여당은 즉시 검찰 수사를 맡기고 동시에 또 특검과 국정조사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검찰 수사 투입 그리고 이제 여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LH 직원들 투기가 확인이 되면 땅을 강제로 처분시키고 또 앞으로 이제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매 제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번 LH 사태에 대해서 오늘 공식 사과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런 그 정부의 대응과 또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를 너무 늦게 하셨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국민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과를 좀 빨리 하고 수습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제 처분을 통해서 투기 수익을 전부를 환수한다는 그러한 입장은 정말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관련 법에 따르면 비밀을 이용을 해서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하게 될 경우 수사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또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고 또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이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매했는지 증빙할 자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중요한 이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밤에 들어가서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삭제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LH 본사에서는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답니다. 아마 직원들이 그 자료를 삭제하고 또 증거를 인멸한 그러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LH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을 때 깡통이었다 합니다. 깡통.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자나 그리고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증거 인멸을 했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본인이나 가족 명의 아니고는 지인이나 친척 그리고 이제 법인 명의 그리고 차명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세무서, 국세청 같은 그러한 기관들도 다 같이 동원해서 이런 매입 자금을 추적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서 안철수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 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단일화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두 후보 간의 TV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러한 선거입니다. 선거 비용만 해도 571억 원 정도의 우리 국민의 혈세로 또다시 이제 선거를 치러지는데 여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었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은 정치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단일화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필승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여부와 또 본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나 대선에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귀를 하느냐, 지금처럼 반헌법, 반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함께 되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단일화에 반대하는 그 후보야말로 역사적으로 큰 역적 내지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 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해서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의 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LCT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또 현재 분위기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서울시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민의 혈세가 또 낭비하는데 이제는 부산 시민들이 이제 속진 않겠다 하는 이제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박영준 후보 캠프를 이제 방문해서 많은 이제 전략 회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왔었는데 저도 이제 부산에 사는 친구들, 지인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이제 터무니없는 문제들은 정말 네거티브가 오히려 반문재인 반민주당의 그러한 부산 민심을 더욱더 이제 증폭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똥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정말 목불인결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이 지는 쪽에서 항상 써오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효과를 내지 못하니까 또 인물론에서나 정책에서도 이제 열세이니까 아마 그런 이제 네거티브 방법을 택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과거팔이나 물타기가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질문은 넘어가기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이제 뭐 좀 분분해서 궁금해서 이제 질문 드립니다. 원래 당초는 19일까지 단일화를 내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투표용지 프린트가 되는 30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사전 투표 최대 뭐 4월 2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아마 여론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저는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 예,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로 그 후보를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번 합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을 내야 된다. 거기에서 더 이제 단일화에 소극적인 사람은 당연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이제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아주 죄인 취급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 부울경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전체에 경제 생활권을 통합하자 이런 그 메가시티를 이제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결의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메가시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메가시티는 인구 한 1,000만 정도의 도시를 이제 통칭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동남권 전체 인구로 보면은 이제 울산이 120만, 네. 부산이 400만, 이제 경남이 한 350만 정도 돼서 한 9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배경은 메타시티죠? 예, 메타시티. 네. 수도권이 한 2,500만 정도가 되는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또 위한 것으로 울산, 부산, 창원을 또 잇는 그러한 대도시권의 그러한 연계뿐만 아니라 또 김해와 양산, 밀양 등의 주변 도시를 연계한 한편 지역 간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생활, 문화, 행정 공동체 등의 개념으로 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자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동남권의 범위를 더 넓혀서 호남의 남북권까지 아우르는 구상을 하고 있고 2050년에서 2100년까지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여와 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또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질문 짧게 하나 드려볼게요. 가덕도 신공항이 문제, 울산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짚어주시죠.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신공항이니까 당연히 부산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은 울산과 부산, 경남이 아우러져서 앞서 이야기했던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도 큰 그런 구십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LH 사태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광주, 전북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